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신임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원내대표 후보 3명의 정견 발표를 들은 뒤에 내일 투표를 실시해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국회의장 경선 후보 등록을 접수한 뒤에 오는 16일 선거를 치릅니다. 오늘 방송에선 국민의힘 김희정 부산연재 국회의원 당선인이 출연해서 3선 고지에 오른 소회와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이어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대통령 기자회견 등 주요 현안을 재미있고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5월 8일 수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 간밤에 들어온 외신 속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어렵게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양측 견해차가 워낙 커서 휴전 협상이 쉽지는 않다고요. 네, 지금 미국이 일단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 재개를 먼저 알렸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재개는 했지만 견해차가 워낙 큰 상황인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의 휴전 제안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이 최남단인 라파의 진입을 방해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을 하면서도 하마스에 군사작전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인데요. 앞서서 이스라엘은 라파 국경 검문소를 장악을 하면서 사실상 이 지상전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럼 하마스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 하마스도 맞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 하마스도 이 공격이 계속된다면 인질 석방은 없다 이렇게 좀 거세게 맞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간인들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라파 민간인들은 또다시 지금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검문소 장악이 있다 보니까 구호품마저 끊긴 상황입니다. 유엔은 지금 가자지구 내에서 연료는 고작 하루밖에 버틸 양만 남았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들면서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어제도 윤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죠? 네, 맞습니다. 이 윤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 앞에서 직접 이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을 소개를 했습니다.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이 민정수석실을 공식적으로 이 부활을 시킨 겁니다. 앞서서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했었죠. 역대 정권 하에서 이 사정기관 장악 문제 등의 이 부작용들 때문이었는데 이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보니까 민심을 듣는 기능이 너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좀 고심을 해왔다면서 이번에 신설을 한 거는 민심을 잘 듣기 위한 것이고 또 사정기관을 통제하고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윤 대통령이 발언을 한 건 민정수석실에 윤 대통령 본인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대응 업무를 맡기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민정수석실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네, 우선은 이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 비서관 하에 이 민심을 듣는 기능을 새로 맡게 되는 민정비서관실이 새로 생기게 되고요. 기존에 있던 공직기강실 또 법률비서관실이 합쳐지게 됩니다.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욱 행안부 대변인이 내정이 됐고 이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내정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먼저 이 야권 입장부터 좀 전해드리면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거는 사정기관을 장악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지금 좀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도 여소 야대인 상황에서 검찰 등에 대해서 좀 장악력을 유지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모든 초점은 소통이라면서 민심을 듣겠다는 국정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호평을 좀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수입품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서 원칙을 재차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이원석 총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런 입장들이 뭐 혹시 뭐 좀 특검을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사실 좀 나오는데요. 이원석 총장은 수사하는 걸 좀 지켜봐달라 이렇게 좀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 2일 이원석 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뒤에 이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특수통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장 내일 고발인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고발인은 김 여사에게 고가 수입품을 전달한 이 최재형 목사를 고발을 했던 시민단체 관계자입니다. 또 오는 20일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협의로 고발을 한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도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관심은 김건희 여사를 직접 조사할지 여부일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제일 관심사입니다. 검찰은 일단 고발인 조사 후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도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공언을 한 만큼 뭐 빠르면 한두 달 안에 이 사건 방향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지금 김건희 여사는 현재 고발된 상태여서 피의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뭐 청탁금지법 등등 뭐 여러 법들을 좀 놓고 봤을 때 사실 좀 딱히 뭐 처벌을 적용할 조항이 법적 조항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좀 주된 시각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 실질적으로는 참고인 신분에 가깝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검찰이 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좀 변수는 있죠. 만약에 조사가 좀 검찰 조사가 충분하지 않으면 뭐 야권을 중심으로 좀 부실 수사 논란이 일거나 뭐 특검까지도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검찰로서는 공정한 수사, 엄정한 수사 외에 이런 대내외의 여러 변수들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정말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검찰의 상황입니다. 네. 최근 인터넷에 반찬 2개가 놓인 한 중학교 급식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부실급식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좀 시끄러웠습니까? 네, 이 좀 사진을 정말 보니까 식판에 이 쇠로 된 식판에 한쪽에는 순대 채소볶음 또 이렇게 한쪽에는 포기김치 반찬 칸에는 이렇게 단 2가지뿐이었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 밥을 담는 칸에는 밥이 있고 국을 담은 칸에는 두부김치찌개가 있었고요. 여기다가 유산균 음료가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많아 보이기도 하나 싶은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에 좀 급식을 불만 없이 먹었던 사람인데 네. 제가 봐도 좀 이런가? 이게 뭐지라고 싶을 정도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좀 진짜 좀 간소했는데요. 이 사진이 이 온라인 단어적인 표현이죠. 네, 발화적인 표현입니다. 이 사진이 좀 이 온라인 맘카페에 좀 올라왔고 그래서 이 뭐 댓글들 답글들이 뭐 해도 너무하다. 그래서 애들이 맨날 배고프다고 하냐. 뭐 이런 등등 엄마들의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왜 이런 식단이 나오게 된 건가요? 네, 일단 지금 주된 원인은 급식실에 이 사람이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중학교에서는 매일 1000여 명의 학생들, 그러니까 1000인분의 이 급식을 맨날 만들어야 하는데 이 급식실에는 조리점단 2명을 포함해서 고작 7명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일은 많이 힘들고 상대적으로 좀 급여는 적다고 느끼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급식실의 구인난은 이 전국적인 문제여서 지금 뭐 각 지자체에서 뭐 자동으로 설거지해주는 기계나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정말 좀 역부족이라고 해서 이런 급식 부실 문제는 뭐 언제든 또 어느 학교에서든 계속 생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국회 특검법 논의와는 무관하게 수사팀이 세운 일정대로 수사하겠다 이런 원칙을 밝혔다고요? 네, 이 기자들이 뭐 특검이 지금 출범을 할지에 따라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하는지 이게 좀 변수가 되느냐, 여부가 되느냐, 달라지느냐라고 공수처 측에 좀 문의를 하니까 일단 공수처 측은 말씀하신 대로 특검과 무관하게 이 짜여진 원래의 수사팀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입장을 한 번 더 사실 좀 더 확인을 해준 셈입니다. 공수처는 앞서서 조사했던 김계환 이 해병대 사령관을 재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등 이 하급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또 이종섭 전 장관 등 이른바 윗선을 불러서 이 최상병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으로서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를 했을 뿐이다. 또 만약에 지시 권한이 없다면 직권이 없는 셈이니까 따라서 직권 남용 혐의도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공수처 측은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는 거라면서 아직까지는 법리 검토에 주력하는 단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좀 아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이 남성은 서울 소재 의대 재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죠. 네, 이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과거 수능 만점을 받고 지금은 서울의 한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이 난 거는 그제 오후 5시쯤이었는데요. 20대 남성이 한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한다는 접수가 신고가 됐고 경찰이 출동을 해보니까 이 20대 여성이 숨져 있었는데 이 남성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숨진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니까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흉기를 미리 준비를 하는 등등의 이 사전에 범죄를 준비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남성은 과거에 대입 수능 만점자, 무려 만점자 출신으로 지금은 서울의 한 의대 재학생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왜 이 건물에 가게 됐는지 등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계속 지금 수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났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아직 약한 비가 곳곳에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대부분 오전 중에 그치겠지만 전남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경상도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오후에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비가 조금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낮아 많이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21도, 광주 22도, 대구 19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4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유아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출근길 정체는 어제보다 심하진 않지만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도봉 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둔대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반월터널부터 밀리고요. 이후로 서용인 분기점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면 문학에서 남동까지 밀리고요. 신천에서 일직분기점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어떤 메시지를 낼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오늘 먼저 김희정 국민의힘 부산 연재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김 당선인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희정입니다. 이른 새벽에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청취자들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김희정 당선인 이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입당해서 낙후된 당내 IT 환경 개선에 힘썼고요. 특히 당 홈페이지를 개설했어요. 디지털 정당화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공천받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만 33살. 맞습니까? 네.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도 최연소 기록 아니에요? 네. 지금도 그렇죠. 아직도 안 깨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역구는 그런 것 같고요. 아마 남성 합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 빼놓고는 별로 없을 거예요. 30대 초반이. 김영삼 대통령께서 20대에 당선되셨고 아마 DJ도 20대 아닙니까? 아니에요? 30대예요? 네.
아, 그렇군요. 무지무지 빨리 배지를 다셨습니다. 자, 이후의 선거에서 좀 부침이 있었어요. 뭐 떨어지기도 하셨고 무슨 뭐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기도 하셨고 본선에서 떨어지기도 하셨고 특히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 후보에게 상당히 고전하다가 막판 저력을 발휘해서 8.8% 포인트 차 낙승 거뒀습니다. 대역전극 요인이 뭔가요? 일단 먼저 이 모든 기록을 다 만들어 주신 분이 저희 지역구 연제구 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밀리는 걸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저희 지역이 관심 지역이 아니어서 특정 언론사 한 군데에서만 2번 연속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뒤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원인은 민주당하고 진보당하고 경선을 했는데 민주당이 그냥 헐짜한 후보가 아니라 구청장을 지내신 젊은 이제 변호사 출신인데도 이제 진보당의 경선으로 이제 지다 보니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그때부터 조금 진보당 후보에게 관심이 쏠리는 현상이 있었고요. 지역에서 올해 바닥을 닦은 분인가요? 구의원은 하셨던 분입니다. 하셨고. 구의원은 네. 복수로 뽑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민주당 구청장을 꺾었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경선에 의해서 진보당이 민주당을 꺾은 곳은 전국에서 유일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국의 후보가 나와서 사실 각자 자기 선거하느라고 바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진보당은 네. 중앙당과 부산시당의 모든 전력을 저 연제구에 투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개 지역대 254개 지역에 합산한 그 전력이 붙다 보니 여론조사에서 초반에 밀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여론조사상으로 나왔던 그 수치와 다르게 이렇게 나왔던 거는 막 결국은 남의 동네 사람들이 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꼴이 된 거죠. 예, 지역구민들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지역 주민들의 그런 자발적인 동참이 있어서요. 각자 막 빨간 옷 입고 나와서 자기 아파트 앞에서 막 선거운동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후보인 전학 캠프가 이뤄낸 승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연제 구민들께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연제구를 더 잘 알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이제 국민의힘 김희정을 선택하자라고 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거든 고맙지 않은 선거가 없습니다만 특히 이번 선거에 저희 구민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결국 첫 당선 이후에 20년 만에 그 중간에 재선이 있었지만요. 첫 당선 이후 20년 만에 3선거지에 올랐습니다. 돌아서 여의도에 다시 입성하신 소감이 있을 거예요. 좀 어떠세요? 일단 쭉 당선이 됐으면 모르고 지날 만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됐다라는 좋은 점은 있습니다. 네. 물론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러다 영원히 이제 그 국회로는 복귀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은 있었습니다만 평소 국회에서만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그런 디테일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사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 신분으로 또는 공직자 신분으로 행사를 참여하는 거하고 본인이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 그 행사에 참여해서 소위 뒷 얘기들을 챙기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늘 단상 위에서 축사만 하면서 그 행사를 참여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남아서 소위 뒷 설거지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것까지 하면서 이제 뒤에 고생하신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하는 이런 거 뭐 행사 하나를 가도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뭐 때문에 떨어졌을까 분명히 부족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한국 정치에 대해서 원하는 게 뭐구나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그러면은 그전에는 저한테 직접 얘기를 안 하고요. 대부분 바쁘시니까 뭐 보좌관한테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네. 이렇게 공직자들하고 직접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들을 느끼세요. 괜히 자기가 시간 뺏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간 많습니다. 널널합니다. 이러니까 사실 처음에 작심했던 얘기뿐만 아니라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런 얘기도 평소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하고 싶었어요. 라는 이런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자,
그 중간중간에 의원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 했고 청와대 대변인 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지냈습니다. 감투를 많이 쓰셨네요. 근데 특히 이명박 네.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 했으니까 오늘 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해서도 제가 좀 깊이 있는 말씀을 기대해 보겠는데 네. 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기자들과 소통이 어땠습니까? 기자회견 일단 자주 하지 않았어요? 20번 했습니다. 아, 재임 기간에 20번? 네. 5년 동안. 많이 했네요. 네. 거의 제일 많이 한 대통령이 아닐까 네, 싶네요. 많이 한 대통령 축에 들어갑니다. 네. 예, 보통 일반적으로 대통령들께서 1년에 한 번, 뭐 네. 연두 기자회견 이거는 보통 의례적으로 있는 편이죠. 네. 그에 비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많이 하신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출입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청와대 출입하진 않았어요. 아, 데스크에 계셨군요. 예, 예, 계속. 예. 아, 또는 등산을 또 매년 아, 출입 기자들과 하셨습니다. 스킨십, 예. 네, 그러면 밥자리, 등산자리, 뭐 네. 술도 한잔 하면서 네. 그런데 이제 등산 같은 거를 하다 보면 사실은 뭐 질문이 예정되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가장해서 평소 기자들이 하고 싶었던 질문들 대변인 제끼고 훅 대통령께 직접 막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예. 사실 대변인을 두는 이유는 좀 정돈돼서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훅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할도 있거든요. 방패막 완충지대. 소통을 잘하는 역할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완충지대 역할도 하는데 네. 그 완충지대 역할을 걷어내는 게 이런 개인적인 자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약간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기자들이 대통령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애로점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굳이 등산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술자리나 밥자리는 길어봐야 예. 2시간, 뭐 네. 아주 길어봐야 3시간 이런 예. 거지 않습니까? 등산 하루 종일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체력이 받쳐주면 아주 옆에 딱 붙어서 각종 질문 다 하고 막 특종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대통령을 통해서 직접 특정을 하는 네. 그런 얘기 해주셨고 그렇다면 당시 대통령 참모들은 대언론 홍보랄까 대민 홍보랄까 소통이랄까 어디에 주안점을 둬서 좀 옆에서 대통령을 보좌했습니까? 이게 다 같은 말 아닌가요? 대언론 소통이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주로 현장 방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는 딱 정돈된 언론 정론관실에서 이제 기자들하고만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매주 직접 주관을 하셨어요. 경제에 굉장히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예, 예. 경제 현장에 매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 이외에 사실 부처 출입 기자들은 조금 더 또 디테일에 강하거든요. 거기랑 또 합동으로 취재가 막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를 현장에서 소통하는 일이 매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소통에는 뛰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기자회견합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자, 가장 민감한 현안이 특검법입니다. 야당은 뭐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하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이제 전국 돌파도 해야 되고 민심도 되돌려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이런 특검법 이슈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면은 좀 적절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보다는 전향적으로 뭔가 국회와 소통의 돌파구를 여는 듯한 희망의 메시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구체적인 디테일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게 맨날 이런 정치 얘기하고 특검 얘기를 국민들이 원할까요? 선거 때도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너무 이자 높다. 민생 그다음에 얘기? 네, 물가 너무 높다. 그런데 니네 왜 그런 거 안 하냐. 이런 민생 얘기. 그리고 지금도 여야가 같이 가장 빨리 해결해 주길 원하는 게 지금 의사들하고 의정 갈등. 갈등 관계 네. 이런 거를 해주고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된 거를 원하고요. 네네. 물론 정치적인 이슈도 풀기를 원합니다만 또 국회도 맨날 이거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또 대통령과 야당 영수회담 때도 주로 이런 쪽으로 흘렀는데 예, 예. 국민들 앞에 1년 9개월 만에 하는 이 소통의 창구도 기자들이 만약에 질문을 진짜 네네. 본인들 먹고 사는 것과 상관없는 이런 식의 얘기로만 진행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박수 칠까? 이런 면도 고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전향된 한 스텝 진전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사실 국민들이 또 보고 싶은 게 민생에 관한 어떤 해법이나 그런 얘기들일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데 대한 정책 발표나 이게 없이 그냥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응답 이 정도만으로 전격 기자회견을 준비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네. 민생에 관한 어떤 확실한 어떤 아이템이 나왔으면 좋겠다 말씀이시고요. 또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국민 마음 얻는 데는 말의 이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 기존의 어떤 국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태도나 소통 방식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자, 국민의 마음을 뭐 미처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면 좋을까요? 분명히 뭐라 해야 되나 국민들에게 져주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져주는 모습. 예. 그런 게 좀 요구됐던 것 같아요. 총선 과정에서. 네네. 방금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제가 총선 얘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악수라고 다 똑같은 악수가 아닙니다. 그냥 나 악수했어라고 했을 때 그냥 왜 눈도 안 맞히고 그냥 막 스치듯이 그 다음 사람 보고 하는 악수하고 정말 이 악수에 내 모든 거를 다 담아서 당신께 호소한다라는 그 절절한 악수하고의 차이를 유권자들은 느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후보도 악수해 보면 저분이 저를 지지하는지 아닌지 왜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손을 잡는 순간에 알아요? 네.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이제 착해서 그런지 저를 찍고 악수를 해주신 분하고 아닌 분이 겸연쩍어 하면서 하는 악수는 분명히 달라요. 축하는 하는데 사실 나 너 지지 못했어 했을 때 그 얼굴에 드러납니까? 악수에서 미안해하는 느낌.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리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길거리에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혹 마주쳐서 인사를 하다 보니 그 진심이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물며 짧은 순간에 악수에서도 그런 걸 잃는데 1시간 넘게 진행될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들은 그거를 분명히 캐치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통령의 마음을.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왜 뭐 민정수석이나 이런 인사발표를 직접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게 똑같은 인사발표의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뭐 대변인이 발표를 그거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발표랑 내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 인사에 정성을 쏟고 국민들에게 이 인사를 자신 있게 소개하고 싶어 이런 것처럼 기자회견도 분명히 그런 게 느껴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조금은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고 이번 총선의 그런 뜻을 내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 선상에서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니까 그 마음이 절절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포인트네요. 자, 대통령실에서 듣고 있겠죠. 대통령의 소통 강화 행보로 이제 도어 스태핑을 하다가 이거를 중단했었는데 이거 재개해야 된다고 보세요. 언론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들을 하셨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대통령께서 출근길에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이 야 이제 드디어 뭐 약간 외국에서 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느낌이고 바이든, 오바마 자주 소통하고 자주 보고 하니까 너무 좋네 그랬는데 자주 보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준비된 발언 더 무게감 있는 발언을 또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발언은 그냥 좋은 아침이다 그러면은 그냥 오늘 아침 날씨가 좋아서 좋은 아침이 아니라 이 좋은 아침이 되기 위해서 밤새 나는 무슨 정책을 엄청나게 준비했는지의 좋은 아침이니까 그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매일 가볍게 하는 것보다 심도 깊게 준비해서 하는 게 보다 더 국민들에게 큰 선물의 보따리고 말의 무게가 되기 때문에 언론들도 도어스태핑 이제 그만하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기자회견을 오늘은 아니 며칠 뒤에는 이제 모든 주제 다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큰 사안이 있으면 그런 주제별로 끊어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 매일 하는 거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인터뷰했는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꼭 가져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표결 얘기하는 건데요. 네.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동안 이제 그 국회에 여야가 있고 네. 그냥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전체 독임제를 하고 있지만 국회 같은 경우는 합의제, 협의제이지 않습니까? 독임제가 아니라고요, 여기는. 만약에 독임제면 그냥 여당이 당선되는 순간 대통령제처럼 그냥 국회 전체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합의제, 협의제 형태로 두는 거는 그런 그 소수의 목소리도 듣겠다는 거거든요. 특히 민주당은 평소에 소수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된다고 하면서 20석을 못 얻은 교섭단체에 대해서도 그 목소리를 존중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당인데 100석을 넘게 얻은 여당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거는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 국회 원리와는 반하는 행위다. 네네. 그런데 특히 법사위원회는 국회 본회의하고는 서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국회의장의 소속당과 법사위원장의 소속당은 이제 서로 다른 당으로 하자라는 게 지금 쭉 관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 네, 그리고 그거는 저희 국민의힘 쪽이 이제 그 국회의장을 맡을 때도 항상 그런 룰을 서로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이번에 그거를 깬다. 그렇게 하면 국회 독재를 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봐야죠. 특히 법사위원회 같은 경우가 마지막 그래도 걸음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올바른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여당이 지금 굉장히 부자 정당이 됐는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에선 계속 총선민이다, 총선민이다. 그거를 이제 내세우고 있고요. 총선 민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회 제도가 독임제로 바뀌었어야 되고 예. 개헌 저지선도 무너졌겠죠. 개헌 저지선 무너진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그 여당이 대패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수를 유지해 줄 수 있게 한 그 민의도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숫자에 맞는 상임위원장 배분과 과거에 요 정도 숫자 나왔을 때 법사위원장을 국회의장과 이렇게 서로 견제 균형했던 그 정신은 받아주셔야죠. 네. 자, 민주당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우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자리 진술 회유 주장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조작이 있었는지 밝히겠다는 거고요. 일부 뭐 조국 사건이라든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이런 재판 2심까지 나온 것까지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 특검 만능주의란 지적이 나오고요. 네. 검찰 압박으로 인한 수사 방해, 사법체계 무력화 이런 비난도 나옵니다. 네. 김당선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민들이 듣기에도 이상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냥 모든 거를 다 특검이라고 하자면 특자를 빼야죠. 그냥 특별 검사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검사제도인데. 그래서 특자가 들어요. 예. 네, 그런데 그거를 일반화해 버린다? 그러면은 그냥 기존의 검사제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미 기존의 검사제도를 못 믿겠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여당일 때 만들었던 게 공수처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검사들이 제대로 못한 거를 특검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반화해서 해보자라고 얘기했던 게 그 공수처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당수는 지금 공수처에 조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특별한 사항을 일반화했던 공수처에서 하는 조사까지도 못 믿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 만들기도 본인들이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여당일 때 임명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예. 그런데 그거 팽개치고 또 특특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나오는 특특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기존의 사법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먼저 언급하셨던 이화영 부지사 사건 같은 경우는 진술도 오락가락해요.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 의문까지도 있는데 네. 아니 이런 거는 초등 수사나 기본도 안 된 거를 아예 1단계 조사조차도 안 하도 곧바로 몇 단계 뛰어서 특검 가겠다? 그러면은 오히려 특검 제도를 무력화하자는 시도 아닌가 이런 얘기로까지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이 이제 단순한 관리형 비대위에 머물지 않고 혁신을 하겠다 했는데 혁신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보통 이제 중도 쪽으로 넓히는 걸 많이 생각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거다. 그래서 보수 분열이 요번 총선 참패의 오히려 원인이다 하면서 그 보수 쪽을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했어요. 이 새로운 비대위의 그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세요. 시간은 지금 한 40초 남았습니다. 일단 혁신을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네네. 보수의 가치를 좁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그러니까 지금 중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신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열린 개념으로 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보수의 정체성 확고히 하겠다 환영한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부산연재 국회의원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전종철의 전격지사 1부 순서를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단법인 트루라고 하는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활동가 강동원입니다.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예요. 이 장난감이 문제가 되는 게 플라스틱뿐만이 아니라 모터, 스피커, 회로판 이렇게 다양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해 작업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난감은 대부분 이제 매립되거나 소각이 되는 실정이고요. 장난감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시 팔았을 때 돈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영리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이걸 고쳐서 다시 판다라고 했을 때 돈이 벌리지 않고 그래서 결국 장난감은 재활용되지도 않고 재사용되지도 않고 대부분 매립되거나 소각돼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산화탄소가 돼가지고 기후변화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일단 장난감이 좀 망가졌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선이 조금 끊겼다던가 아니면 부품이 조금 빠졌다던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뭐 드라이버와 니퍼 같은 게 있으면은 일단 아이와 함께 뭔가 장난감을 한번 분해를 해보고 무엇이 원인일까를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장난감이라는 게 아이들과 사랑을 좀 주고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결국에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또 이산화탄소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잘 분리배출하거나 그게 어려우면 저희 사단법인 트루에 이제 기부를 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 장난감과 환경 문제를 위해서 좀 개인 단위에서 행할 수 있는 이게 되게 유의미한 실천이면서 환경보호 활동에 동참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어버이날인 오늘 차차 전국이 맑아지겠고요. 지금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따뜻하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전남과 제주도 곳곳에 약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도 대부분 오전 중에 그치겠는데요. 일부 전남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조금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오늘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경상도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낮아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이 12도, 부산 12.4도 등을 보이며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낮고요. 평년 기온을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21도, 광주 22도, 강릉 대구 19도, 부산 18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2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큰데요. 관련 이슈부터 다른 주요 정치 현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내일 기자회견 1년 9개월 만인데요. 주요 키워드 그리고 관전 포인트 뭐가 될까요?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요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형식이 먼저 영상으로 대통령이 기조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기자실로 내려오셔서 이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내려오셔서 질의응답을 하는 그 과정일 텐데요. 우선 대통령이 사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에는 예민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굳이 언급을 안 하실 것 같고 국정 운영에 대한 얘기 네. 뭐 이런 것을 이제 주로 하실 텐데요. 취임 2주년이니까 일종의 이제 모두 발언 비슷하게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기자들 질문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질문이 이제 곤란하거나 아주 예민하거나 예. 지금 이제 현안이 되고 있는 이런 이제 쟁점들을 질문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그런데 그 질문들이 주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국민 관심도 그렇고 모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상 문제는 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뭐 최상병이라든지 민정수석실, 뭐 민생 현안 중에 의대 증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상 질문은 나와 있는데 대답이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꼭 답해야 되는 부분, 지금 이제 주로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라 그랬는데 아울러서 또 대통령이 꼭 요거는 좀 명확하게 국민들께 대답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다인데 네네. 이 사안마다 이제 답변의 방식이나 내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최혜병 특검법이다 그러면은 역시 이제 사법 절차나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근데 사법 절차라는 게 근거가 없거든요. 네. 뭐 수사, 기소, 뭐 1심, 2심, 3심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특검을 이 수사를 공수처 수사를 종료하지 아니하고 특검을 한다는 것이 사법 절차 위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법률적 근거나 기준들이 없어요. 과거 사례도 수사 종료하고 특검한 것도 있고 예. 뭐 수사 중에 한 것도 있고 아예 초기 단계에서 그냥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군색한 그 변명 비슷하게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수용을 해야 된다 말씀이시죠? 당연히 이제 그런데 예. 대통령이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역시 수사를 지켜보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검토해보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조건부 수용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수용은 아닐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수사 중에 이러는 게 어디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하실 것 같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은 좀 둘러대기 좋잖아요. 우선 이제 검찰총장이 수사 인력을 보강하면서 수사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에서 이미 명품백 문제는 수사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정도인데 이거는 기존 논리를 좀 이렇게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안마다 좀 답변이 예를 들어서 다를 의대 것 증원 같은 거는 같아요. 의대 증언은요. 여기서 또 진일보된 얘기를 할까요? 대통령이요. 예, 예. 그야말로 딱 진퇴양난. 한 발짝도 뒷걸음질도 못 치고 앞으로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일 거거든요. 고에 준하는 그래서 원론적 내지는 지금까지 했던 얘기의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원점 재검토하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일정대로 가겠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요.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소위 말해서 의료 위기죠. 이게 이제 목전까지 왔고 지금 진행 이미 단계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퇴양난 자체의 그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야말로 뭐 꼭지를 딸 만한 어떤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예, 예. 된다면 결국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직접 관련된 문제 이걸로 이제 조금 집중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전 포인트가.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임팩트를 줄래도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예. 줘도 줘야 예,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건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이런 요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최 전 수석께서 만약에 대통령실 지금 참모라면 이런 말은 하지 말라. 어떤 조언을 좀 해 주시겠어요?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이제 한꺼번에 조금 매를 맞는다 그래야 되나요? 예, 예. 1년 9개월 동안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정에서 조금 해야 될 얘기 풀고 갈 문제들을 사실은 그냥 밀어놓고 한꺼번에 지금 숙제를 하는 그런 예. 경위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수회담도 울며 겨자 먹기였는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1년 9개월 만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요. 예. 거기에 이제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매를 맞든 비판을 받든 하여튼 그 전에 조금 이렇게 설명하고 맞닥뜨려야 될 문제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사 조금 이제 표현이라든가 수사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 조심을 하면서 답변을 하되 그동안 취했던 스탠스 각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취했던 입장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 변화돼서 답변을 하실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자회견 자체가 그 자체가 이제 대통령한테는 안 할 수 없는 2주년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거는 실점을 할 수밖에 없는 기자회견을 해도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 플러스 마이너스 없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실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습니다. 실점을 이제 한꺼번에 하는 거죠. 이제 그 전에 묵혔던 내용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이제 국민들을 만족시킨다든가, 저렇게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구나 할 만한 사안들이 없어요. 네. 자, 아까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하셨고요. 예를 들어서 약간 민생 현안들, 뭐 의정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뭐 반면에 또 야당에서 제기한 민생 회복 지원금 뭐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뭐 과연 먼저 얘기를 꺼낼까 싶은데, 여하튼 그런 종류의 뭐 물가라든지 지금 막 정치적으로 첨예한 이런 거 말고도 국민들은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뭐 나오나 이렇게 쳐다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근데 일단은요 새롭게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국정 기조나 방향 이것의 이제 변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는 바로 그런 것들 민생이라든가 그러니까 비경제 분야 말고도 경제 분야에서도 민생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첫 메시지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셨잖아요. 그때 보면은 아무리 국정 방향이 옳고 수많은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10가지 잘했다고 하는 사안들을 10가지를 열거를 하세요. 에너지 정책부터 주식시장 정책부터 그다음에 재정 정책부터 부동산 정책부터 10가지를 쭉 나열을 하시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리 국정기조가 옳다. 근데 엄청 옳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정책을 내놔도 열심히 했다. 근데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했다. 그래서 소통과 홍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문제라든가 민생 문제라든가 뭐 등등은 잘해왔기 때문에 새롭게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기존의 기조를 변화시킬 조짐이나 그런 이제 신호들이 잡히기는커녕 총선 참패 이후에 그 메시지는 옳았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1인치도 이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 문제, 국정기조 문제만큼은 어쩐 아무리 총선 참패하고 이래도 내가 인기가 없어도 이것은 흔들림 없이 변화 없이 하겠다라는 일종의 그런 내적 자긍심 같은 것들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표출하는 게 좀 부정적이에요. 새롭게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변화를 해야 내놓는 건데 기존 정책이나 기조가 옳다고 이 꿈쩍도 않고 옳다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새롭게 내놓을 게 없어요. 물가에 대해서 뭘 새롭게 내놓고 경제에 대해서 뭘 새롭게 실제로 오늘 주요 언론에 아마 조선일보였던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외부인 칼럼을 보니까 내가 이 국정 과제들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그 조언도 있고 방금 그 김희정 당선인 얘기는 좀 져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슷한 맥락입니까? 지금 수석님 말씀하신 아니 그래서 제가 수사나 표현 다시 말해서 이제 톤 앤 매너 비슷하게 이런 것에 좀 치중할 수밖에 없는 회견이고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내용적으로 뭘 내놓을 게 없어요. 특히 경제 분야나 물가 민생 분야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했기 때문에. 잘했다라는 수사를 안 쓰고 옳았다라는 수사를 안 쓰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새롭게 내놓을 게 없고 정부가 물가와 민생을 잘 챙기고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변화 국정기조나 정책의 변화가 수반이 되지 않으면은 이미 다 내놨고 그게 옳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면 뭐 김희정 의원이 좀 전에 하신 말씀도 옳았다라는 얘기. 이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뭐냐면요. 수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과 본질에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내놓을 게 없고요. 그다음에 영수회담에서 뭐 25만 원 민생지원금 이것도 일종의 이제 내적 자긍심이 됐어요. 재정 건전성, 돈 풀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은 소위 말해서 후대에게 이 부담시키는 아주 망국적인 행위다. 뭐 이런 게 아주 강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기대하기 이제 어려운 그런 거죠. 자, 김민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 수용하는 대신에 김혜경 여사 국고 손실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까지 이른바 3김, 3김 여사 특검을 역제안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제 더 욕먹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 보세요. 이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년이 됐고 네. 그런데 하여튼 제가 이제 이 문땡 회의라고 할 정도로 청와대 회의 아니 대통령실 회의하면 전 정권 문재인 대통령 이때 잘못했다. 이런 것 그다음에 국민들이 지적하는 이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도 전 정부 탓으로 모든 게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민심이 떠난 거고 아니 그러려면 정권 뭐하러 잡고 대통령 뭐하러 하느냐 이런 이제 반론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소위 말해서 이제 법화 문제는 9만 7천 원 기소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이재명 대표가 쓴 것이 아니고 그 수행했던 국회의원들 짬뽕값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나오잖아요. 이거 여사님이 알면 안 된다고. 그게 다 나와요.
그런데 그걸 기소를 했어요. 공소시효 앞두고. 그래서 엄청나게 압수수색하고 엄청나게 수사했잖아요. 그런데 9만 7천 원 김혜경 여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수행비서들 짬뽕값으로 기소를 한 거거든요. 이거를 특검을 한다? 하여튼 일일이 이렇게 설명하지 아니하여도 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렇게 전 정권 끌어들이고 상대방 끌어들여서 본질을 호도하는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미 학습이 됐고 이미 이력이 나가지고요. 아마 실제로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김민전 당선자 그 얘기처럼 그렇게 막 거당적으로 이렇게 3특검을 하자, 3김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당론처럼 돼버리고 막 이래버리면요. 그러면은 민심이 더 떠나고 그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득본 것이 없기 때문에요. 이건 김민전 교수 개인의 그냥 일종의 이제 치기 어린 주장 그리고 익숙한 그동안의 주장 이 패턴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굳이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민주당 꼭 가져가야 한다는 거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이게 총선 민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당을 완전 배제한 채 일당이 독주하라는 뜻이 총선 민이냐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야당이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이다 이러면서 비난했다면 의회 권력에도 그런 비판이 좀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법사위 자체의 이제 변천의 역사.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당이 위원장을 하느냐, 그러니까 다수당이 하느냐, 그 전에는 좀 여당이 하느냐, 야당이 하느냐 이랬는데요. 사실은 지금 국힘의힘 전신 들 정당에서 이게 처음으로 야당으로 갔던 거예요. 처음으로.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수당에서 소수당으로도 가고 그러다가 지난 국회 때는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했다가 후반기에는 다시 또 국민의힘으로 가고 이런 데 중심에 국민의힘이 있었던 거예요. 국민의힘이 야당 때 주장해서 가져가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은 민주당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견해로 본다면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하면 불편하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발목 잡기, 길목 지키기 이런 것을 법사위에서 모든 법을 다 쥐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법률을 개정해서 그야말로 자구심사 정도로 한다라고 해도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안 해버리고 천연시켜버리면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 같은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직회부도 있는 거고요. 네, 지금은 이제 패스트트랙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이 민주당이 확보가 됐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법사위까지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다시 법사위를 하는 것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민주당에도 중장기적으로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사실은 도움은 되죠. 아니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도움이 되죠. 도움은 되는데 근데 이제 독식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그리고 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한다고 국회가 이제 순탄하게 되고 민주당 마음대로 그냥 속전속결로 되고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당이 또 소수당이지만은 저항할 수 있고 결국은 민심에 의해서 이것들이 좌우지되기 때문에 굳이 전부 다 독식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이제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룰에 이렇게 따라서 민주당이 하는 게 맞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 또 대통령 부인 이런 문제가 결국은 국민들한테도 지적받고 비판받고 있는 문제이고 쟁점이고 하기 때문에 운영위는 민주당이 하고 법사위는 조금 양보를 해도 되지 않겠나 정치적으로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민주당은 검찰이 조작한 사건에 대해 이제 특검을 하겠다면서 이제 대책
특별작단도 만들었고요. 우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특검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조국 사건이니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이런 것도 좀 거론이 되고는 있고요. 특검 만능주의란 지적도 나오고 검찰 수사 자체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 사법체계 근간 흔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특검 만능주의라는 말 혹은 또 특검을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22대 국회에서 엄청난 이 수의 특검을 진행한다. 이거는 우선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효능감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국조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걸 잘 조금 분류를 해서 특검은 조금 압축적이고, 선별적으로. 예,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 주의 가운데에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본격 토론. 두 분 말씀이 재밌다, 날카롭다, 유익하다 이런 얘기가 쇄도해서요. 이번 주부터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진정입니다. 자, 먼저 이제 민정수석실 얘기 잠깐 하고 그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넘어갈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시켰습니다. 직접 와서 자기가 이제 그 발표를 했고요. 소개를 했고 민심 듣는 기능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이제 판단했다고 이게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반면에 야당은 최상병, 김건희 특검 대비에 더 무게가 쏠린 조직 개편이다. 사정기관 장악 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무슨 말씀이냐. 제도를 쉽게 폐지하는 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에 있을 때 특히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에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이 도대체 어떻게 검찰에 영향을 미쳤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서 대통령이 되면서 이거 정말 민정수석 이거 없애야 돼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운영이 문제였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종전 그 민주당 정권 하에서의 어떤 민정수석의 폐해를 몸소 그 생각을 해서 폐지를 했는데 해봤더니만 이게 필요하구나. 대신에 국민들의 사정을 정보를 들어서 그 어떤 구중궁궐 용산의 어떤 서의 어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능은 강화하되 대신에 본인이 직접 느꼈던 그런 그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를 하는 기능 그 제도로서의 민정수석 기능은 최소화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 시즌2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폐지하고 났더니만 우리가 그 용산이 국민으로부터 너무 유리되고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결단, 국민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까지도 물리고 다시 국민들에게 어떤 이런 그 좀 더 다가가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뭐 비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반성적 고려에 의한 제도적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민정수석실 뭐 저는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왜 타이밍이 지금이냐라는 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어제 이제 대통령한테 조금 아쉽거나 실망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검찰 통제를 위한 거다. 뭐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은 민정수석 어쨌든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하는 거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민심 청취를 더 민정수석실을 만들어서 어떻게 더 잘할지에 대해서도 방안이나 어떤 제도 개편이나 이런 것도 어제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냥
사법 리스크는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대충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그러면 만들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거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대한민국은 검사 아니면은 민심을 청취 못합니까? 그러니까 가뜩이나 검사들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데 또 여기에 이제 검사를 임명했다라는 건데 이분이 이제 뭐 훌륭하신 분이에요. 김주현 신임 이제 그 민정수석. 근데 이분의 이력을 보면은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그래서 법무부에서 꽤 오래 있었고 이제 뭐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했는데 이 자리가 뭐냐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조직 관리하는 자리예요. 검찰국장이라는 게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얘기하면서 조직 관리했던 분이고 나중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분이 대검 차장하고 이제 법무부 차관하잖아요. 그러니까 2인자잖아요. 2인자가 뭐 하나요? 조직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조직 관리에 검찰 관리에 특화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사람을 딱 앉혀놓고 야, 민심 청취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앉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이걸 할 것이냐에 대한 두 가지가 다 지금 미흡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검찰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 중에 조직 관리에 특화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검찰로서 처음에는 이제 뭐 형사부에서 하고 특수부로 가고 차장 어떻게 보면 검사장 가면은 그러한 어떤 그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것은 기본이고 그것을 통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검 차장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인데 닭과 달걀을 거꾸로 뒤집어엎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어떤 그 정보기관의 수장을 법조인으로 앉히는 것은 저는 그건 글로벌 스탠다드라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CIA건 아니면 뭐 모사드건 어디건 그런데 수장 중에 법률가가 아닌 케이스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남용 경우에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어떤 인권과 정보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조인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분이고 그럼 거꾸로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노무현의 남자 문재인의 남자 조국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청와대에서 민정수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민정수석하면서 그 문재인 민정수석은 그 당시에 DJ 대북 송금 특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DJ계를 완전히 아작을 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면서 검찰을 장악했고 오히려 조국 같은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을 이용해서 검찰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특히 나중에 검수완박하는 과정에서도 일반 검수완박은 하지만 특수부는 더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했던 그 폐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설령 그 검찰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앉힌다 하지만 그 기능을 정말 민심을 청취하는 데 포커스를 둔다라는 그 의지를 밝혔는데 그 의지를 밝혔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바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 저기 한 1분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진영 변호사님의 인식에 좀 우려를 표할 수가 없는 게 방금 정보기관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CIA 모사드하고 비교하셨는데 민정수석은 지금 민심을 청취하는 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CIA 모사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보는지 이미 최진영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도 이거를 그런 기관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이 문재인, 박정규, 문재인, 전해철, 이호철 5번의 4명인데 이 중에서 검사는 박정규 1명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조국, 김조원, 김종호, 신현수, 김진구, 김영식인데 이 중에서는 감사원이나 판사 출신 검사는 신현수 1명입니다. 자 이명박 때 이종찬, 정동기, 권재진, 정진영 다 4명 다 검사고요. 박근혜 정부 때 박상록, 홍경식, 김영환, 우병우, 최재경, 조대현 6명 다 검사입니다. 이게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보수 정권이 검사를 이렇게 중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때 문재인 정무수석이 돼서 잘 됐고 문재인 때 조국 그러니까 비검찰 출신 정무수석이 돼서 잘 됐냐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네. 자,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에서도 두 분과 계속 본격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본격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일 열리는 기자회견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자, 만족스러운 기자회견이 될까 아니면 실망스러운 기자회견이 될까?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기자회견 성공 혹은 실패. 어디에 한 표 던지시겠습니까? 성공해야죠. 국민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소통을 위한 첫 삽을 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었던 것이고, 이번이 두 번째 삽 아니겠습니까? 첫 술에 배는 부르지 않지만 두 번째 술부터는 이제 슬슬 배가 불러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영상을 통해서 윤 대통령께서 2년간의 소회와 앞으로 3년간의 어떤 계획을 밝힌 다음에 중요한 방점은 뒤에 있지 않습니까? 1시간 동안 국민을 대표하는 기자들로부터 날로 정말 제대로 된 그 질문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 윤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진짜 공부할 점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날 것 그대로의 어떤 질문. 그것에 대한 대통령의 생생하고 진솔한 어떤 그 답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총선으로 인해서 수세가 된 어떤 그 용산의 어떤 대통령 상황이 공세로 전환되고 또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는 한 계기를 만든다고 한다고 하면은 뭐 정말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실패해야 되느냐 실패냐 성공이냐보다도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소통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이제 보시기에 예상 질문은 나와 있어요. 근데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포기랄까 운신의 포기랄까 그거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성공 실패를 얘기할 때. 일단 제가 오랜만에 최진영 변호사님하고 의견이 일치된 거는 성공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악수 한번 하시죠. 예. 진짜로 국민을 위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 불길한 마음은 왜 가시지가 않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일단은 이게 내용도 내용인데 스타일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오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국정 기조는 옳지만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뭐 우리가 설득이 부족했다라는 건데 총선 결과가 이 정도로 뭐 한 10석이나 한 20석 정도 졌으면은 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뭐 야당이 192석 가져갔다는 거 오해는 없어요. 그냥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국정 기조 잘못됐으니까 바꾸라는 건데 또 국민들이 오해하셨으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1시간 회의하면 본인이 59분 말씀하신다는 뭐 59분인지 50분인지 모르겠으나 또 질문 하나 받고 뭐 20분 얘기하고 이럴까 봐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도 이제 발표했는데 단답형으로 좀 하셔라. 첫 번째 그거고 또 하나는 조금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예고를 하셨잖아요. 진짜 아메리칸 스타일 미국 자유 좋아하잖아요. 백악관 스타일로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 했는데 손드는 기자 있으면은 거기에 지목해가지고 백악관은 뭐 우리 특파원 가셔도 아시겠지만은 그 브리핑룸이 지정석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 기자가 여기에 출입을 하는지를 대통령이 자주 또 기자회견하니까 압니다. 그래서 그렇죠. CNN에 누구 뭐 제임스 기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목을 한단 말이에요. KBS에 뭐 김아무개 기자 이렇게 딱 지목을 해서 네. 현안에 대해서 딱 받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기자가 대통령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기자가 한번 재질문
재반박하는 질문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형식이라면은 상당히 소통하려는 의지가 강하네 이렇게 뭐 나오면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현안에 대해서 저는 정면 돌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 나오는데 하나만 한 얘기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 지켜보자. 이게 중앙일보의 그 정치부장이 칼럼에 썼거든요. 내가 예상 답변이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를 뒤집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를 들면은 이게 불만족스럽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은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면은 특검 받겠습니다. 이 정도 나오지 않으면은 이거를 지금 지지율의 이 위기, 국정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스타일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좀 내가 이걸 어떻게 한다, 뭐 특검을 받겠다 이런 거 플러스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는 사과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을까요? 어떨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향적으로 그 용산 대통령실 특히 그 소통을 담당하시는 분과의 어떤 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지난 연두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도 아쉬웠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민들이 마음을 조금 더 이제 다가가서 오르만질 수 있는 그런 얘기 또 나아가서 뭐 오늘 조선일보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검찰의 어떤 김 여사와 관련되는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는 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봤었는데 그런 부분처럼 일정 부분 기존보다는 뭐 한 발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반발 내지 한 발 정도 더 나간 전향적인 입장을 좀 국민들에게 보내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아마 많은 기자, 특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진보 내지 좌파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3특검, 뭐 최상병 특검이건 아니면은 우리 김 여사 특검이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할 텐데 뭐 저는 그런 것들을 이른바 받고 더블로 하듯이 최근 여당에서 나온 것처럼 삼김 특검 뭐 이런 것들 제안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김 특검이란 게 김건희 여사 파우치 특검 이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법인카드 이용과 관련되는 김혜경 여사의 특검 그리고 또 버킷리스트 타지 말아야 될 공군 1호기를 타고 타지마을 갔다라고 하는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 이런 부분을 묶어서 같이 하는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대야 제안 이런 부분을 국민들은 저는 바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에서 그걸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여권에서 주장할 수는 있다고 봐요. 김민전 당선인도 SNS에 썼는데 이거는 죄송한 말인데 이거를 최진영 변호사께서 이거를 만약에 진짜 진심으로 대통령께 한 거라면은 정무적 감각이 너무 떨어지신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 보이십니까? 그거를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삼특검 삼여사 김 여사 삼특검 하자라고 했을 때 기자회견에서 얘기하자고 하신 그런 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국회 22대 국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고 뭐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반발짝 한 발짝 나가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궁금해하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 하기보다는 정말 뭐 그걸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기존의 어떤 수사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데 대해서 내가 막거나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는 그런 정도의 어떤 스탠스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뭔가 바뀌고 있구나 이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윤 대통령이 좀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국민들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 처지가 됐다고 한번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뭐 최상병 특검법 거기다 이제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에 정부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많은 쟁점 법안들이 있습니다. 뭐 양곡법도 그렇고 쭉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의석수로 계속 통과가 이제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특검법 혹은 이런 민생 법안들 쟁점 법안들이 계속 왔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통 독선 이 이미지는 고착되고 뭘 하나 받아들인다고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만약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참모라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정도로 합의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야당이 뭐 고집을 부려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주장도 하시지만은 대표적인 게 간호법이에요. 간호법이 민주당이 그거를 올려서 지금 의료 수요가 부족하니 간호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의료나 이런 데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이를테면은 뭐 이제 어시스턴트 간호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지금 뭐 보조하는데 이게 사실상 불법이니 이런 것도 합법하자 뭐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올렸는데 그냥 합의가 안 됐다고 거부권 행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미디 같은 게 지금 의사들 파업하니까 정부 여당이 거의 똑같은 법을 지금 발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겁니까? 이게 합의가 불가능한 거였을까요, 정말로? 그러면은 여당이 조금 더 정치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있으니까 아쉬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빼고 해가지고 올렸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한테도 부담이고 여당한테도 부담이고 모두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양곡관리법도 정말로 그게 이견이 그렇게 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뭐 이제 정부가 뭐 창고가 부족하다, 그거를 뭐 너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폭이나 액수를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보면은 여당은 이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다 대통령한테 가고 또 부담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법안들은 저는 대통령께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보고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 차기 원내대표가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법 내지 양곡관리법과 이 특검법은 좀 논의 대상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정 갈등 속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3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좀 완전히 정치적인 부분이잖아요. 특히 뭐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예상하기로 이 공수처와 경찰의 조사를 보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특검법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저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반면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현안이냐 민생이냐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잖아요. 민생 관련해서는 AI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K 반도체법이나 이런 부분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거 통과시켜줄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제 잘 된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여당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약간 주면서 민주당도 뭐 최상병 특검법이나 이런 것을 요청하면은 그 선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계속 민주당이 어떤 정략적인 특검법 내지 이런 것만 발의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으로부터의 어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점을 민주당도 좀 생각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꼭 가져오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을 했고요. 합의 안 되면 국회 처리 절차에 따라 표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양보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국민의힘도 아마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표결을 가면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갖고 오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국회의장 후보들 이른바 선명성 경쟁, 어제 중립을 지키는 걸 사실 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들을 밝혔고, 그렇다면은 22대 국회 모습은 그 시작은 제2당이 여당이 배제된 채 일당의 그야말로 독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 바람직한 상황 같지는 않아요. 이런 모습이. 국회 뭐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단 저도 우려됩니다. 그 부분이 우려가 되고, 이제 지난번에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뭐 다 해서 180석 가져간 다음에 처음에 이제 운영위원장을 포함해서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고집을 하다가 그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야, 쟤들 다 가져가라고 해라. 나중에 후회할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약간 독주 이미지가 조금 강해진 건 맞습니다. 근데 이번하고 지난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었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행정부 권력과 입법부 권력을 다 가져갔다. 그러니까 책임질 일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 가져와야 된다라는 여론이 중도층에서도 꽤 많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행정부 권력은 윤석열 정부고요.
이거를 견제를 해야 되는 입법부 권력이 지금 야당이 이렇게까지 윤석열 정부가 막 나가면은 이거는 강하게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법사위에서 이렇게 뭔가 발목 잡기를 하거나 뭐 시간 끌기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지금 특검 통과시켜야 되는데 당장 특검 여론조사 해보면은 대부분 60, 70%대 거의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 끄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역풍이 굉장히 작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까지 저는 여당과 야당이 어떤 운영의 묘, 협상의 묘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의장은 이거는 진짜로 많이 우려됩니다. 많이 우려돼요. 진짜 이런 식으로 국회의장이 법에 보장된 어떤 규정돼 있는 중립성을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 그 후보자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려는 되지만은 이 또한 또 여론이라는 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실제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막상 되면은 좀 더 균형 감각을 좀 찾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되는데요. 뭐 오늘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사설에서 국회의장이 꼭두각시냐. 국회의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꼭두각시냐 이런 사설을 지금 뽑고 있단 말이에요.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의해서 탈당해서 중립을 지키라는 취지인데 지금 나온 대여섯 명의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재명의 뜻을 거절하면은 무슨 수박돼 가지고 수박 당도 측정한 다음에 깨부시는 대상이 될 것 같아 가지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그 걱정이 되고 나아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용산 대통령? 용산 대통령이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이 따로 있는 전국이라고 했는데 저 이 부분에 정말 공감합니다. 왜 그렇죠? 아까 지금 뭐 예전하고 지금하고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입니까?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왜냐? 입법부는 국회는 입법부고 행정부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서 그냥 집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른바 처분적 법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번 22대 국회 법안 1호 법안으로 해가지고 민생지원금 하는 것을 법을 만들어서 행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처분적 법률에 의해서 20만 원을 그냥 뿌리겠다. 그리고 3년간의 횡재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은행이 이자 수익 많은 거 그것도 해가지고 다 가지고 오겠다. 결국 국회가 입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고 행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공약을 통해서 뭐 하려고 했던 거 하나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통령이지 그게 행정부지 어떻게 입법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이 아니냐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독주 입법부와 행정부를 사실상 다 잡고 좌지우지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렇게 갈 경우 거기다가 입법부 수장까지 꼭두각시로 만들 경우에는 여론의 역풍 정말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좀 예측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자, 민주당은 아울러서 검찰이 조작한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첫 케이스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특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이것도 조금 우려는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실까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열정 지지자들 이재명 대표의 열정 지지자들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상관은 안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사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들립니다. 보면 뭐 이재명 대표 수사가 이제 예고돼 있으니까 그 이후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이제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은 고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특검을 할지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거는 검찰이 정확하게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말로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 뭐 얘기를 하지만은 이화영 뭐 이제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일이 이 정도로 커졌으면은 각종 증거 자료를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니까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의혹이 있으면은 규명하는 게 맞고 그게 특검이 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최우선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어떤 힘을 최상병 특검 쪽에 지금 모으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좀 신중하면 좋겠다. 이 부분은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행정사법기관위에 민주당이 있습니까?
어떻게 기존의 헌법에 보장된 사법기관과 그 경찰 내지 검찰 조직을 하나도 못 믿겠다는 겁니까? 이게 바로 수사 개입이고 이게 바로 재판 개입 아니겠습니까? 1심, 2심 실형 2년 받아가지고 대법원 판결 남아있는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그 민주당 후보의 가장 측근 오른팔 왼팔 있는 사람들이 실형을 다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재판이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겠다. 수사에 대해서 뭐 진행하니까 수사가 있는 거 다 가지고 와서 하겠다. 그것도 일반 본인들이 만들어 놓는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는 깡그리 부인하고 특검 만능주의. 도대체 특검이 몇 개입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상설 특검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상설 특검에 1호라도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는 겁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기존 시스템을 이용해서 국민의 어떤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지금 최상병 특검만 해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단 1년에 80억 이상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게 1년 만에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세금 아까운 줄 아시고 기존 헌법상의 시스템 존중하는 모습 그거 보이지 않으면은 아까도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도 말씀드렸듯이 우려되면 우려되는 거지 왜 우려는 되는데 점점점 하는지는 그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오히려 여론의 역풍이 아닌 태풍이 돌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할게요.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에서 총선 패배 책임자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백서를 작성하기 위한 일부 설문 문항이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제 비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정훈 TF 단장이 문자 폭탄 세례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아프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 이거는 그 2012년이었습니까? 그 문재인 후보를 냈다가 패배한 다음에 민주당에서 한상진 서울대 교수님이 한상진 백서란 걸 만들었습니다. 그거 만들 때 거의 민주당이 초토화됐었을 겁니다. 한상진 교수 거의 뭐 대한민국에 있을지 없을 정도로 비판을 했지만 결국 그런 어떤 뼈아픈 성찰을 바탕으로 해서 5년 뒤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렇다는 점에서 민주당에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욕먹을 일 해야 지금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은 어떻게 보면 당내에 분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민심을 처절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 그걸 통해서 백서가 피가 철철 흐르는 적서가 될 정도로 어떤 만들어냈을 때에 이 국민의힘이 개혁이 되고 새로운 어떤 그 황골탈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아프지만 그 아픔을 맞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드린 거는 그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동훈 책임론 이런 것들이 부각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 또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이 사안을 제3적 시각에서 본다는 것은 그렇다는 시각에서는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용산의 책임이건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이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과를 냉철하게 따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백서 만들어야죠. 백서를 안 만들면은 이제 다시 똑같은 실수가 반복이 되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박성민 전 민 컨설팅 대표께서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정훈 당선자라서 별로 기대가 안 된다고. 제가 뭐 조정훈 의원을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뭔가 이렇게 모든 게 다 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저는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총선에 역사적 참패를 여당이 기록한 거는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있다. 공동 방화범이다. 저는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그거에 무게를 좀 두자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못해서예요. 특히 3월 10일에 이종섭 호주 대사가 출국을 했는데 3월 10일 이전 여론조사하고 이후 여론조사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파 논쟁으로 한 번 더 일주일 뒤에 치명타를 맞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실책을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비중으로 얼마나 자세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새로운 대표와 원내대표가 차별화를 하고 할 수가 있느냐. 여기까지 가야지 이게 진정성도 있고 의미가 있는 건데 한동훈 나쁜 놈 뭐 이렇게 잘못해서 이것만 적힌다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은 좀 짤막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요. 한 1분 정도는 말씀하셔도 됩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이 이제 단순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지 않고
혁신을 하겠다 이러면서 혁신의 의미를 물어봤더니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어떤 중도로 이 외연을 넓혀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보기에는 요번 그 총선 참패 원인은 보수 분열이다. 그래서 보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방향성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것이 맞느냐. 아마 선 집토끼 후 산토끼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상당 부분 보수가 분열되고 보수의 마음이 떠난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를 일단 먼저 그 잡아놓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왜냐하면 내년 후내년 선거가 없다 보니까 지금 관리형 비대위원으로서 보수를 결집하는 것을 먼저 한 다음에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지금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부득이한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보수 분열이 문제일까요? 보수 분열 문제 맞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50%대에서 30%로 떨어진 게 딱 이준석 딱 찍어낸 다음에 그때부터 해서 회복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수 분열 맞죠. 그러면 이거 이준석을 포함해서 개혁 보수라고 하는 분들 다 끌어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이 수구 보수 아니면은 뭐 권위주의 보수하고 개혁 보수나 뭐 이렇게 자유주의 보수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가 살려면은 둘이 화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약간의 그 기득권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까지 하실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품을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좀 한 말씀 더 하시죠.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감으로써 지금 2030 특히 남자 세대에 대한 어떤 소구력이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좀 더 큰 틀에서 보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황우여 그 비대위원장이 그것만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준석 세력을 비롯한 젊은 층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룰만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 또한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본격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수능 만점을 받았던 의과 대학생이 여자친구를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서울 강남역 부근 영화관이 있는 건물로 두 사람이 자주 데이트를 즐겼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로 옥상까지 가지는 못하고 통로를 통해 걸어서만 옥상까지 닿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만 잘 옥상까지 이제 접근했던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데이트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5월 8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